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심리학 분야 가운데서 인지양식과 초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해서 21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3절 인지양식입니다. 학습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어떤 측면에서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갖다가 습득하는 그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지각과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개인이 사물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독특한 반응 양식이다. 개인차가 있으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분류할 수 있다. 학습 유형, 학습 양식, 학습 선호도 유형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능과 구분되는 성격적 특성의 구성 개념으로 지능과 성격의 조합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인지 양식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의 어떤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크게는 뭐 2개, 뭐 크게는 3개, 뭐 크게는 4개. 대표적인 크게는 4개가 AB형, AB형, O형.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하는데, 이제 위험성이 있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분류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게 되다 보면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편견 또는 선입견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이 인지 양식이라고 하는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인 측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어떤 아이를 봤는데 어떤 아이는 소극적이고 어떤 아이는 적극적이고, 물론 그런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됐을 때, 또는 어떠한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나 사람은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런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어떤 유형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교수나 또는 어떤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는 데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장독립형하고 장의존형인데요. 위키는 막대 테두리 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독특한 양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인지 양식을 장독립형하고 장의존형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독립형, Field Independence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독립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물을 지각할 때 사물의 배경이 되는 주변 장애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사람을 장독립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분화가 잘 되는 사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세계를 보다 분화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잘 분석하고 구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장의존형이 있는데요. 사물을 지각할 때 사물의 배경이 되는 주변 장애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사물의 배경과 단서에 좌우된다. 비분석적이고 직관적으로 자극을 지각하고 인지하며 심리적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어진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를 갖다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장독립형, 논리적, 분석적, 추상적, 확산적이다. 장의존형은 전체적이고 직관적이고 수렴적이다. 자, 장독립형은 내적 지향이고 비사교적인 데 반해서 장의존형은 외부 지향이고 사교적이다.
장독립형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나 강화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서 장의존형은 외부에서 설정한 목표와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장독립형은 내적으로 동기가 유발되는 데 반해서 장의존형은 외적으로 동기가 유발된다. 자, 장독립형은 구조를 스스로 창출하며 비구조화된 자료학습을 선호한다. 장의존형은 기존의 구조를 수용하고 구조된 자료학습을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장독립형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어떤 학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고, 장의존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선생님의 어떤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되는, 그래서 여기 보듯이 이제 사교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울려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독립형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유리하고, 장의존형은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장독립형은 개념이나 원리 지향적이며 실험적인 데 반해서 장의존형은 사실이나 경험 지향적이고 관습적이고 전통적이다. 장독립형은 상황을 분석해서 재조직화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서 장의존형은 주어진 조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자, 장독립형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걸 선호한다. 즉, 개별 학습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고, 장의존형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협동학습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 장독립형은 수학과 자연과학을 선호하고, 장의존형은 사회 관련 분야를 선호한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리적 분석적인 이제 추상적인 사람들이 이제 수학과 자연과학을 이제 선호한다고 하고, 전체적이고 직관적이고 이제 수렴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회 관련 분야를 선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의존적인 사람들이 이제 협동학습에 이제 특화되는 데 반해서 장독립형의 사람들은 개별학습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사회 관련 분야를 선호할 수 있고요. 그런 쪽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 논리와 분석적인 측면들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수학과 자연과학을 선호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직관이 뛰어납니다. 수학 교육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논리나 분석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직관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직관적으로 그렇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요. 가령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경제학인데요. 경제학. 근데 경제학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요즘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쓰죠. 그러면 경제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은 사회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필요하고, 그런데 바로 그 직관을 굉장히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개념이나 원리 지향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자연과학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실험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협동학습의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끌어 나가는 어떤 실험에 있어가지고 그 연결 고리들을 사람들이 구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장독립형하고 장의존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편의입니다. 편의. 뭐 대충 그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자, 그런 측면에서만 봐두시기 바라고,
일단은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명백하게 이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답안지 서술할 때는 그렇게 서술할 수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독립형, 장의존형 교사의 수업 전략 이렇게 돼 있죠. 자, 장독립형의 경우에 수업의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는 강의법과 관련된 교수 상황을 선호한다. 장의존형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학생들과의 토론이 허용되는 교수 상황을 선호한다. 장독립형, 주제, 문제를 소개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는 데 반해서 장의존형은 수업 상황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장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의존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갖다가, 그러니까 수업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장독립형, 교사에 의해 조직된 학습 상황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 짜여진 학습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자, 장의존형, 학생 중심의 활동이고, 장독립형, 정확한 피드백과 부정적 평가를 함께 사용한다. 장의존형, 피드백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부정적 평가를 피한다. 장의존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칭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장독립형, 학습을 조직, 안내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점이 있다. 장의존형, 따뜻하고 인격적인 학습 환경을 형성하는 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동기화 방법이에요. 학습자들을 어떻게 동기화할 거냐. 장독립형, 점수와 경쟁을 활용하고, 장의존형, 언어적 칭찬을 활용하고, 장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점수 딱 보여주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장의존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잘하지 않았니, 다음부터 열심히 하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장독립형, 활동의 선택, 개인의 목표의 지향을 강조한다. 장의존형, 외적 보상을 활용한다. 외적 보상의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칭찬입니다. 장독립형, 학생 스스로에게 과제가 얼마나 유용한가를 각인시킨다. 장의존형, 다른 사람에게 과제의 가치를 드러낸다. 이런 거죠. 야, 네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알아. 야, 이거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주목받을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장독립형, 과제의 구조를 스스로 디자인할 자유를 부여한다. 장의존형, 과제의 윤곽과 구조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지양식의 학업성 지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라씨가 했습니다. 장독립형 학생과 장독립형 교사일 때 학업성 지도가 가장 높았고, 장의존형 학생과 장의존형 교사일 때 학업성 지도가 가장 낮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그 모둠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진행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터득을 하는 겁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래요. 자, 앞서 봤지만 장독립형이라고 하는 그 인지 양식의 유형 같은 경우에 뭡니까? 개별 학습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학습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장의존형 쪽에서 얘기하는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협동학습을 공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성개발, 예. 그리고 감성의 발달, 이런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협동학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민주주의의 규칙을 습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이제 그런 쪽이 협동학습이에요. 물론 탐구학습이라든지 발견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협동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견이나 탐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건 개인의 몫이거든요. 그러니 장독립형 학생하고 장독립형 교사일 때 학습 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장의존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게 되는 취약점이 뭐냐면 아유 그래 잘했어. 하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책찍도 필요하고 따끔한 충고도 필요하고 질책도 필요한 겁니다. 항상 칭찬을 해주고 뭔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보상이 가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학업성 지도는 절대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자, 숙고형, 반성형과 소극형, 충동형 또 이렇게도 나누었습니다. 케이건은 유사도형 결합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인지양식을 숙고형하고 소극형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도형 결합 검사 여기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제시된 자극을 충동적으로 반응하느냐 반성적으로 반응하느냐의 인지속도, 과제에 대한 반응 속도와 반응에서 틀린 개수로 인지양식을 구분한다. 우리 이제 쉽게 그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항상 여러분들도 그 교사가 돼서 학교에 가시면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됩니다. 문제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답으로 답지로 제시된 5가지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 대충 읽고 1번, 2번 읽고 나서는 아 이게 답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소극형, 충동형이 아니라 숙고형, 반성형으로 문제에 접근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제 바로 그겁니다. 아 보고 이거야가 아니라 천천히 문제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답지 끝까지 읽고 아 이거야 소극형, 충동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숙고형, 반성형이 되어야 된다.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인지양식을 갖다가 이제 숙고형하고 이제 소극형하고 이제 2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숙고형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다. 행동보다 사고가 앞선다. 문제에 대한 반응 시간, 반응 잠시. 그냥 이것만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일본 리스판스 레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반응 시간이 길고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오답수, 반응 오류가 적어서 학업 성취도가 높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숙고형이 되라고 하는 거죠. 소극형, 충동형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답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지만 많은 실수를 하는 유형이다. 사고보다 행동이 앞선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들은 많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죠. 빨리빨리 풀기보다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 시간이 짧고 반응 속도가 빠르지만 오답수, 반응 오류가 많아서 학업 성취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지 양식하고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숙고형과 소극형 모두 지능과는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죠. 그렇죠. 자, 숙고형 학습자가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뭐 당연한 거고요. 소극형 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이 뭐냐? 인지적 자기교수. 자기 스스로에게 내적 언어의 진술을 함으로써 잘못된 인지양식을 받고 행동을 바르게 변화하도록 하는 것. 내적 언어가 뭐예요?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침착해. 이거 한 번만 더 읽자. 아, 문제 끝까지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적 언어의 진술이에요. 훑어보기 전략. 학습 과제 전체를 개괄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나오죠. 5개 보기를 하나씩 모두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콜브의 학습 양식, 경험, 학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사용하는 정보 지각 방식과 퍼셉션과 정보 처리 방식, 프로세싱에 의해 학습 유형이 결정된다. 그래서 정보 지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을 지각하는 유형하고 추상적으로 개념화하는 유형이 있고요. 정보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건 숙고적으로 관찰하는 유형하고 활동적, 능동적으로 실험하는 유형.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2 곱하기 그래서 이제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 지각 방식으로 이제 구체적 경험을 지각하는 학습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일을 통해서 학습한다. 사람들과 더불어 하기를 좋아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자, 추상적 개념과 특성을 갖는 학습자는 논리와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이론을 개발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학습하며 추상적인 생각이나 관념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2가지로 얘기를 하고, 자, 정보 처리 방식으로 숙고적으로 관찰하는 유형은 판단하기 전에 주의 깊게 관찰하며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조망하고 아이디어를 낸다. 행동하기보다 관찰을 좋아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범주를 창출해낸다. 자, 활동적으로 실험하는 유형은 문제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실험을 시도하고 문제 해결, 실질적 결론을 찾아내는 것, 기술적 과제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딱딱 잘라놨어요. 이런 어떤 유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콜브가 제시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걸 갖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4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 교과서를 집필을 할 때 여러 선생님들 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어렵더라고요. 야, 이게 이 원문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해서 나온 문제인지 아니면 콜브의 주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콜브의 주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218페이지 우리 책 218페이지를 갖다가 먼저 볼게요. 이거를 이 도표를.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해놨잖아요. 정보 지각 방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정보 처리 방식으로, 숙고적으로, 활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눈 겁니다. 숙고적이고 반성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이 합쳐져서 확산자가 되는 거고, 숙고적으로 반성적으로 하면서 추상적 경험을 지각하는 것이 융합자가 되는 거고, 활동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과 하면 적응자가 되는 거고, 활동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하면 수렴자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말도 좀 그렇고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말도 딱 제가 이제 앞서도 직관에 대해서 말씀, 직관적으로 뭔지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딱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자, 학습자 유형, 그래서 확산자, 분사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각하고 숙고적으로 관찰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를 읽어보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숙고적으로 관찰을 한대요. 지각은 구체적으로 하는데 관찰은 숙고적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요 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정서적인 특성을 갖는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런 유형의 사람이 뭘까? 지각 자체는 굉장히 경험적으로 하면서도 숙고적으로 관찰을 하는 사람들, 깊이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각, 뭔가를 갖다가 인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봤더니 이런 사람은 참모 같은 사람들이에요. 참모. 여기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옆에서 이제 조언 잘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 옆에서 리더의 어떤 행동, 행위들을 갖다가 잘 보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확산자예요. 자, 융합자. 수상적으로 개념화해서 지각하고 숙고적으로 관찰하며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관찰을 굉장히 깊이 있게 관찰을 하면서도 이거를 추상적으로 개념화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분석적, 추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사회과학자들이에요. 네. 관찰을 갖다가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정보를 갖다 처리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개념화하는 거예요. 자,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개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아, 이 현상은 이런 개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렴자가 나옵니다.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여 지각하고 활동적으로 실험하면서 정보를 처리해요. 자, 정보 처리하고 실험을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개념화하는 거예요. 자, 인성적 특성은 사고 지향적이고 사회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능숙하지 못한 대신 기술적인 과제와 문제를 잘 다룬다. 자, 바로 이런 거죠. 실험을 해요. 정보를 처리해요. 자,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 실험실에서 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자연과학 이론가들. 자연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실험을 갖다가 개념화하는데 익숙하죠. 증명을 해내고. 자, 적응자, 조절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식극하고 활동적인 실험을 통해 학습 정보나 상황을 처리하는 겁니다. 모험적이고 감각적이며 실험적이에요. 감각적이며 느낌에 따라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기술적인 분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의존하고 지도력이 탁하고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죠. 실험 많이 합니다. 실험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흔히 그 실험이 뭐예요? 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함부로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상황을 처리해요.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기 나오죠. 지도력이 타고. 자,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직관적으로 사실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학습 양식과 교수 양식의 연계도 있죠. 교사는 학생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학습 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을 수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살펴봤지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학습 양식, 그러니까 인지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명히 있어요. 아까 봤던 저는 숙고형하고, 충동형, 소극형, 그거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어떤 개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우리들의 자세, 태도 그런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뭐 굉장히 소극형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숙고형으로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든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속적인 어떤 태도로 상황에 맞게 항상 소극형이 되면 안 되겠죠. 항상 숙고형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냐? 상황에 따라서는 소극형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 숙고, 그런 것들이 좋죠. 특히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소극형보다는 반성형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절 초인지, 상위인지입니다. 메타코그니션. 인지에 관한 인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을 통해 정보를 선택 분류하고 정보의 적절한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보를 기억 속에 저장하고 인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선택적 주의, 정교와 조직과 같은 정신 과정들이다.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거나 정보를 선택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아는 것, 학습 과제에 맞는 문제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문제 해결 전략을 검토하고 오류를 찾는 것, 과제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로는 계획, 점검, 평가. 그래서 초인지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이제 주된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인지 능력 플러스 바로 이 초인지 능력을 갖다가 길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개념에서 쭉 봤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얻은 정보를 잘 조직화하고 분류를 잘 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초인지예요. 그래서 초인지 역량을 갖다가 키워내는 게 학습에 있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돼요. 자, 그래서 초인지 학습자의 특징이 나오죠. 초인지 능력은 5세에서 7세 정도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학령기에 발달한다. 더 많이 이제 학습하는 게 이제 학습자의 특징이고, 자기 의문, 자기 점검, 자기 모니터링, 자기 분석 기술을 사용할 줄 알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스스로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창조하는 경향이 있고, 정확한 지각을 증가시키고, 작동 기억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조절하고 유의미한 부호화에 영향을 준다. 뛰어난 학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인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르면. 구성 요소 보면은 절차적 지식이에요. 기술, 전략, 자원에 대한 지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조건적 지식.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거겠죠. 과제가 확실히 해결되게 해주는 조건에 관한 지식이다. 언제 과제를 해야 할지를 아는 지식. 자, 인지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나 조건적 지식 등의 초인지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인지로서 활용하는 지식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잘 습득하는 것이 또 인지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와 조건.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앞서서 봤지만 이제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과정적,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명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 또는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습득하는 것이 더 이제 우수한 인지 지식이다. 지식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앞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초인지 수업의 이제 전략을 보면 학생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 확인, 점검, 평가하도록 해주고 학습자의 지식 기반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자에게 전략 사용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초인지예요. 우리 전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잖아요. 초인지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 해결과 학습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래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도록 동기화시켜준다. 초인지 학습 전략을 언제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시험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학습자들이 자기 효능감을 갖도록 도와주면서 자기 자신이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자율적 학습자라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인지 수업에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요. 초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성격이냐, 발췌, 요약을 잘하는 거예요. 요약, 도식,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거죠. 포괄적인 대규모의 조직화된 지식으로 어떤 꾸러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지적 점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앞서 나왔잖아요. 모니터링. 그게 이제 전략이 수시로 점검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예요. 조직화. 의미 있는 단위로 이제 묶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도식이나 조직화나 유사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교화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관련시켜서 정보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도식이나 조직화나 정교화나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수많은 정보라고 하는 것을 압축을 시키고 분류를 하고 절차로 만들고 과정으로 만들어서 매끄럽게 이어져서 내 머릿속에서 잘 이해가 돼서 확대되고 하는 것이 바로 초인지 과정, 초인지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학습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초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하는 것입니다.